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어느 패촌에 소름 끼치는 노파. 당시 저는 출장으로 1개월 정도를 쥐현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쥐현은 기후현이라고 해도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도 역 주변에는 노래방이나 카바렛 클럽 같은 오락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루하진 않았고, 업무는 기본적으로 출장이다 보니 잔업 하나 없이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땐 지인도 없었던 터라 퇴근 후 바로 비즈니스 호텔행이었지만 점점 사람이 그리워져서 어떤 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바는 마스터 혼자 가게를 맡고 있었고, 카운터 자리 5석, 테이블 2석 정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마스터는 사카구치 켄지에다 남성적인 느낌과 나이를 더한 풍채의 사람이었는데, 말솜씨도 좋아서 지인 하나 없이 외지에 홀로 온 나는 언제부턴가 일이 끝나는 대로 매일 그 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연속으로 다니다 보니 단골 손님들과도 면식을 트게 되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특히 사이가 좋아진 사람은 타카시 씨라고 불리는 40대 전반의 사람과 사짱이라 불리는 동양풍 미인 여자애였습니다. 타카시 씨와 사짱도 사이가 좋아서 마스터를 낀 4명이서 항상 폐점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일을 마친 저는 바를 향했는데, 지하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 바의 두꺼운 나무문을 여니 항상 카운터석에 앉아있던 사장이 테이블석에 앉아있었으나 친구들을 같이 데려온 모양인지 여자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카운터석에 앉자마자 마스터에게 맥주와 주인장 추천 파스타를 주문했고, 조금 뒤 타카시 씨도 가게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아 둘이서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말을 걸어왔다. 유오키 씨는 귀신 같은 거 믿으세요? 엉뚱한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런 계열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터라 믿는다고 대답했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타카시 씨까지 유령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터까지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이야기의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고, 이런저런 체험담을 어느 정도 이야기 나누던 때 이야기가 흘러감에 따라 담력 테스트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의욕이 넘치던 마스터가 가게를 빨리 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 함께 마스터의 마감을 도와 0시 전에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사장의 친구 2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 사람은 준짱이었습니다. 마른 체형에 키도 크고 긴 흑발이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야짱. 작은 체구에 보브컷이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3인과 나와 타카시 씨, 마스터 이렇게 6사람이 있어 야가 번화가를 지나 마스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을 향했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 마스터뿐이어서 운전은 당연히 마스터가 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터의 차는 독일의 유명한 외건이었는데 의외로 돈이 되는 장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마스터, 조수석에는 준짱이 앉았고, 두 번째 줄은 타카시 씨와 사야짱, 그리고 저는 사짱과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통칭 가와사키무라라고 불리는 패촌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걸친 시기 즈음에 패촌이 된 마을이라는 것 같았고, 지금까지도 당시의 민가 같은 것들이 꽤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건물이라고 해봐야 낡은 건물들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어서 가와사키무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의외였던 것은 이 지방 사람인 다른 5사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봤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제일 나이가 많은 마스터가 가와사키무라까지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3방향으로 1시간 정도 걸려 달려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다 도중부터는 차로 지나갈 수 없는 길이어서 도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들었고, 저는 걸어야 한다는 말에 의욕이 살짝 떨어졌지만 나머지 5사람은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인데다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뒤로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니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은 산뿐이었는데, 마침 산과 산 사이를 뚫고 나가듯이 나 있는 도로를 달렸고, 다시 도로를 달려 표지로 생각되는 찌그러진 드라이브인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정말 산길이 시작되었는데,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아스팔트 곳곳이 들려진 상태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차로 지나갈 만한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갈길로 바뀌었습니다. 자갈길을 지나니 부자연스러운 광장이 나타났는데 광장을 지나고부터는 검정, 노란색 로프가 걸려 있었고 로프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사태주의 X시청. 여기서부터는 정부대로 도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로프를 넘어간 6사람은 자갈길을 신중히 나아갔고 달빛도 나무들에 가려져서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무릎 위까지 자란 풀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심령 스팟으로는 합격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저 분위기만 그랬을 뿐 그 당시에는 아직 이상한 느낌은 없었고 풀을 헤치며 점점 나아가니 또다시 작은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 광장은 버려진 가전제품이나 타이어의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아마 불법 투기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을 지나니 다시 좁은 짐승 다니는 길이 나타났는데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냐고 여성진들이 말했지만 마스터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짐승 다니는 길을 따라 15분 정도 나아갔을 즈음 순간 앞장서서 걷고 있던 마스터가 걸음을 멈추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듯 전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스터가 바라보는 곳에 커다란 기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나란히 서 있다고는 했지만 비석과 비석 사이에는 차 2대가 스쳐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마침 비석과 비석 사이가 문처럼 보였습니다. 도다리 사이 금강역 서상을 예로 들면 상상하기 쉬우실까요? 우측 비석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었고 크기는 묘지에 쓰일 정도의 물건이었고 세월을 탔는지 돌에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뭔가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일부가 지워져서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을 이름 같은 게 새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측의 비석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띤 돌로 굉장히 컸습니다. 이쪽도 문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사각 비석과 마찬가지로 읽기가 어렸는데 위와 비라는 문자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석과 비석 사이를 지나 우리들은 드디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형부터 보면 단순한 산골마을이었고 멀찍이 몇 개인가 건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안에도 잡초나 쓰러진 나무들로 걷기가 힘들었는데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곳이 폐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뜻 봐도 폐허는 20채 정도가 있었고 전부 목조 단층집이었는데 시대극에나 나올 법한 나가야를 상상하면 알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비교적 멀쩡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마도 현관 미닫이 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떼어내 안에 침입했습니다. 현관은 봉당이었고 거기서 한 칸 높은 곳에 다다미가 깔려 있었는데 다다미도 너덜너덜하게 썩은 상태여서 마루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가내를 탐색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지 시대에 폐촌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었던 모양으로 전기제품 잔해는커녕 조명시설이 없는 것부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시대에는 램프나 양초로 불을 밝혔나 보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탐색하던 것을 끝내고 우리는 그 민가에서 나왔는데 그곳에서부터 되도록 들어가기 편해 보이는 민가를 서너 채 정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담력 테스트를 위해 방문했던 사람의 흔적이 있었지만 최근 10년간은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얼추 돌아보는 것을 끝내고 우리는 잠깐 쉬기로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무섭지 않다느니 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민가 뒤쪽 언덕 방향에서 오열인지 동물 울음소리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오자 이 소리를 들었는지 다들 일제히 언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금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외친다기보다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들 경계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온 신경을 집중시켜 세 번째로 들려올 소리를 기다렸지만 결국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을까? 제가 모두에게 묻자 그 말에 대답을 해온 것은 마스터였는데 아마 코요테 같은 게 아닐까? 코요테는 일본에 없잖아. 사장이 지적했습니다. 그건 그렇군. 마스터가 부끄러운 듯 수줍은 미소를 보였고 모두에게 웃음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있잖아. 아까 소리가 들려온 쪽에 가보지 않을래?
사야짱이 제안했는데 다들 그 소리를 동물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가의 뒷마당을 지나 조금 높은 언덕을 올라가자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덕을 지나니 그곳에는 휑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초원 가운데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누군가 있는 걸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까? 6사람은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컸기 때문에 오두막집에 가보기로 했고 조심조심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두막집의 크기는 5평 정도였는데 방 모퉁이에는 양초와 소금더미, 그리고 개, 돼지, 소, 닭의 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 중앙에는 제단으로 생각되는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술이나 빗죽이 나무, 쌀 등이 질비해 있었고 그리고 방 한쪽 벽은 먹으로 갈겨 쓴 듯한 문자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제단 앞에 백발의 노파가 기도를 드리고 있던 광경이었는데 뭔가 외우고 있었지만 그게 일본어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을 외는 리듬은 묘하게 기분이 좋았는데 마치 술에 취했을 때의 감각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에 모두를 돌아보았는데 모두들 미소를 지은 채로 기분 좋은 듯이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노파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며 삼배 자루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주 얄팍한 분명 인간의 가죽을 벗긴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광경에 준짱과 사야짱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노파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본 것이냐?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는데 노파는 다음 순간 네 발로 기어서 마치 개처럼 저희 쪽으로 뛰어왔고 저희들은 쏜살같이 오두막집에서 벗어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여유 같은 건 없었고 그저 외치는 소리나 달리는 소리로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을을 뒤로하고 비석이 있는 광장까지 단숨에 달려왔는데 숨을 고르고 모두의 안부를 확인하니 그럭저럭 전원 도망치는데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마 이 소리는 그 노파의 목소리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분명 동물의 영의 신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말없이 마스터의 차까지 돌아갔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모두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바 앞이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음 날부터 저는 말을 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런 채로 1개월간의 출장도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반년 정도가 지나고 차차 그 노파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때때로 꿈에 나타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사장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 유키씨, 오랜만. 사장은 당연한 거겠지만 반년 전과 변함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면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다시 기호까지 가기로 약속했고 일요일 사장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몇 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 규서없는 인사를 주고받는데 오늘 왜 유키 씨를 불렀냐면 사장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일 뒤로 타카시 씨랑 마스터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타카시 씨, 마스터와 소식 불통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마스터는 봐도 패자만 상태였고 소문에 의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타카시 씨의 일이라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나 그 마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사해봤어. 라고 말하며 저에게 한 권의 파일을 넘겨주었는데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무라시와 인연 패촌 에도시대 중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가죽 제품을 주 수입원으로 삼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인구는 총원 약 100명 정도. 소위 피차별 지구. 바깥 세계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농경이나 수렵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메이지 후기에는 마을 인구가 20명 정도로 줄었고 쇼와 2년 마지막 마을 사람이 옆마을로 이사한 후 패촌 여기까지 읽고 확 하고 느낌이 왔습니다. 혹시 그 노파가 마지막 가와사키 무라 마을 사람이었다는 소리야.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원래 그 마을은 가와사키무라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어. 그러던 차 바깥 세상과 교류도 점점 없어져서 고립되어 간 거야. 그리고 그 마을은 수렵이나 가죽 제품을 생업으로 두던 사람들의 마을이다 보니 짐승을 신으로서 모셨어. 그 왼쪽 비서는 죽인 가축들의 위령비였던 모양이야. 사장은 계속 이야기했는데 마을의 어떤 가게를 보면 요즘 말로 무당 같은 능력이 있던 일족이 있었다고 해. 그 일족은 짐승의 영혼을 내려받아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연일의 짐승의 신에게 제물로서 인간의 가죽을 바치고 있었지. 아무래도 우리들이 그 장소에서 본 것은 그 의식의 일부였던 모양이었고 이후 근업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마스터나 타카시 씨와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사장과 식사 후에 헤어졌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장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종종 식사나 술 한잔을 하기도 합니다만 마스터나 타카시 씨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울 속. 당신은 보라색 거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20살이 되는 생일이 되기 전까지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울 속 세계에 끌려 들어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된 곳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살고 계시다 도쿄도 하츠오지시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옛날 하츠오지시에는 나병 환자 격리시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과 같이 취급되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 한센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피부가 짓무른 증상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짓무른 피부가 보랏빛으로 보이기도 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랏빛으로 보이면 나병이 발생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이 보라색 거울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A군이 보랏빛으로 보였어. B군이야말로 보라색 옷 입고 있잖아. 같은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거울 앞에 서보기도 했는데 자신이 보랏빛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걸 즐기고 있던 때 갑자기 A군이 지금 거울 속에 내가 웃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A군은 자주 웃는 편이잖아. 잘못 본 거 아니야? 마침 수업 종이 울려 다들 웃으며 교실로 돌아갔지만 A군만이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지 못한 예감이 들었고 A군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날 사태가 일변했습니다.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A군은 결석인가요? 교실에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A군은 어제 심장 발작으로 죽고 말았어요. A군을 위해서라도 조문은 꼭 가도록 합시다. 반 아이들이 동요하던 중에도 선생님은 감이 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 모여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A군이 말이야. 거울 속에 자신이 웃었다고 말했었잖아.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주변의 친구들은 그럴 리 없다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한 어조로 부정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야말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조문 때 가족들과 함께 A군의 집에 갔는데 모두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까마귀 무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A군이 보고 싶어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헤어짐의 인사라도 주고받고 싶어요. A군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어린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우울한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선생님도 그것을 눈치채고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반 친구들도 슬슬 진정하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A군의 집에서 향을 피우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A군의 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주머니께 향을 피우러 왔다고 말씀드리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향을 피우고 돌아가려고 할 때 X군, 잠깐만. 아주머니께서 선생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만 남고 다른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군과 가장 사이가 좋았던 선생님만이 남아주길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애가 죽은 날 아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나야.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서 깨우러 갔었어. 처음에 봤을 때 그 애의 몸이 노란빛으로 변한 걸 금방 알 수 있었단다. 앞으로 누워 있었는데 몸을 만져보니 너무 차가워서 서둘러 얼굴을 보니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얼굴이었어. 선생님은 끝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은 흰자위를 드러낸 상태로 혀는 길게 나와 있고 팔은 관절과 정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고 합니다. 조문 때 A군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아주머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향을 피우러 가긴 했지만 A군의 죽음 점점 잊어가게 되었답니다. 당시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에서 꽤 인기가 있어서 가장 귀여운 여자아이와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이 여행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 여자친구를 집에 불렀고 둘이서 TV를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욕조에 들어가고 다음으로 여자친구가 들어왔는데 세면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있지, X군. 방금 거울에 비친 내가 웃었어.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걸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돋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때 A군은 단순한 병이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 선생님은 기억을 억누르듯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그대로 밤을 맞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2시 반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자친구는 벌써 잠들었지만 선생님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조심 이불을 벗겨내 보았습니다. 발밑에 놓인 처음 보는 솜거울 속에서 웃는 얼굴의 여자친구가 발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여자친구의 발을 반대쪽으로 당겨보았지만 너무 강한 힘이었던 탓에 결국 여자친구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고 경찰에 연락을 했지만 그런 농담 같은 소리를 믿어줄 리는 없었고 그저 경찰이 오는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묵직하게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잘 보니 노랗게 물든 인간의 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보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들어와 확실히 사인을 조사해 보았지만 심장 발작의 일종으로 단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영향에 의한 충격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서 한참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때 선생님은 27세셨지만 머리는 완전한 백발이었습니다. 별명이 젊은 영감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평생 한 번은 겪을 현상입니다. 혹시 거울 속에 자신이 미소 지었다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에 초등학생인 반 친구들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 거울 속에 내가 웃었다라고 말한 뒤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제 주변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미수지는 거울 속의 자신은 거울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유리,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눈에도 비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련하게 거울 속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라이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 딱지치기가 유행이어서 아버지도 다양한 색깔, 여러 종류의 딱지를 모으고 있었지만 실력은 썩 좋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같은 마을에 사는 A군에게 참패하여 그에게 부탁해 특훈을 받게 되었는데 공부는 뒷전으로 두고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연습을 거듭한 끝에 꽤 좋은 실력을 갖게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 아버지는 근처에서 유명한 딱지치기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부인 A군에게 마저 라이벌로서 인정받게 되어 두 사람의 정면 대결은 그 시절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여 구경을 할 정도로 커졌는데 실력이 막상막하였던 관계로 좀처럼 승패가 갈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A군은 아버지 일 관계로 도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와는 언젠가 반드시 승부를 하자, 그때까지 서로 열심히 연습하자,
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지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와 A군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는데 편지의 딱지를 동봉하여 서로가 아끼는 딱지를 자주 교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가는 길 공원에서 익숙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A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며 A군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A군도 기쁜 듯 만면에 미소를 띠며 반겨주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아버지가 근황을 이야기하면 A군은 방긋방긋 웃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거리도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 딱지치기 승부를 하자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자 A군은 이제 난 딱지치기를 할 수 없게 됐어. 많이 모아뒀었는데 전부 내게 줄게. 라며 봉투에 든 딱지들을 아버지에게 주었는데 깜짝 놀란 아버지는 이유를 물었지만 A군은 소중히 해줘. 바이바이. 라는 말만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 아까 있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더니 그럴 리 없다.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거로 아까 받은 딱지를 보여주자 어머니는 내가 낙심할까 싶어 말할지 말지를 오늘까지 계속 고민했었는데 A군은 저번 달에 죽었어. 강에 빠졌다는구나. 어머니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았던 탓에 아버지 집으로 연락이 왔었다고 했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한참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본 A군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받은 딱지는 뭐냐고. 라면서 A군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한참 뒤 A군의 죽음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갑자기 성묘를 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혼자서 도쿄까지 가는 게 가능할 리 없었고 결국 분양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건 4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A군의 불단으로 찾아갔고 당시 가장 유행하고 좋아했던 불펜 닌자 딱지를 공양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결국 승부하지 못했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라고 불단 앞에서 중얼거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집에 작은 불이 나서 A군과 함께 찍었던 사진 등은 대부분 소실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A군으로부터 받았던 딱지들은 모두 무사했고 아버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시험 삼아 아버지에게 딱지치기 승부를 도전해 보았는데 언제 사 모은 것인지 아버지는 새 딱지를 들고 나오셨는데 귀신같이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초보인 것을 감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강하셨습니다. A군과 딱지를 쳐본 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흐른 후였지만 아버지는 A군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강했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고 또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나 콘솔 게임 등만 하는 것 같아. 친구들과 이런 놀이나 추억이 없어 보이는 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